3명이 16명을 전부 다 살해합니다. 배 안에 분명히 증거가 있다. 핏자국이라도 흘려 있을 것이고 그걸 닦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남아 있을 건데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그냥 북송해 버렸어요. 이들 눈앞에 있는 게 다름 아닌 북한군이에요. 이들이 무릎에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강제 북송의 선례를 남겨버린 거거든요.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서 우리 주민에게 발견된 북한 어선의 이른바 대기 귀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옷이 구김이 없어요. 너무 깔끔해요. 마치 우리 남쪽의 어민인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야, 그 전화 빌려가지고 전화 한번 해보라. 이게 간첩이냐 탈북이냐에 대해서는 발견 안 되고 우리가 삼척강 좀 내려왔다는데 거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한 경찰이나 북한 공무원이나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북한 어선이 어떤 방식으로 삼척항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해서 이 북한 어선이 북방 한계선을 통과해가지고 삼척항까지 들어왔는지 일단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GPS 기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이게 북한 함경부터 경성군에서 일단 6월 9일 밤 12시 자정경에 출발합니다. 밤 12시? 선원 4명을 태우고요. 통통통통통통통통 내려와가지고 한 다음 날 10일 오후에 이 어장에 도착을 해요. 어장에 도착한 다음에 한 이틀 동안 오징어 잡이를 했는데 총 그들 주장에 따르면은 110kg을 잡았다고 해요. 110kg요? 그래도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래도 엄청나다. 자, 이틀 동안 작업을 한 다음에 어로 작업이 끝났으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출항한 지 나흘 만에 북방 한계선 NLL을 통과해요. 저 배로요? 이 배를 가지고 이름이 있는 거야. 그게 또 의문 상황이죠.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제 울릉도 근처에까지 오는데 일단 정박을 해요. 정박을 한 다음에 한 하루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밤 같은 경우에는 운항하다 보면 암초를 못 봐서 안 보이니까 아니, 해상에서 정박입니까? 해상에서 정박을 했어요. 닻을 내리고. 그리고 동 트자마자 다시 이제 육지 쪽으로 가요. 동동동동동동 가다가 또 밤이 되자 또 닻을 내리고 해상에서 하룻밤을 보내요. 어이구야, 배짱 높다. 불 끄고. 그래가지고 2019년 2월 15일 6시 20분경 우리 여선들과 저 삼척항에 있는 등대를 보고 그러겠지. 유유히 삼척항에 들어갑니다. 여기 또 여기 위치상 다른 오징어 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꼭 화냈겠지. 자, 함경북도 경성에서 여기 삼척까지가 총 700km예요. 700km인데 무려 6일에 걸쳐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 항해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거죠. 과연 이 배 가지고 가능했나? 기름은 있었나? 기름도 비싸. 중간에 누구는 안 만났나? 그들의 증언이 맞나? 여러 가지 퀘션 마크가 나오는 거죠. 700km라고 하죠. 700km, 네. 경성부터 삼척까지. 왔다 갔다 했을 때. 저 배 속도가 얼마나 나갈까요? 5노트. 예, 맞아요. 한 5노트 정도. 더 찍은 거예요? 오노트가 몇인데요? 뭐 되게 오노트지 뭐. 오노트가 5노트 정도 나가요. 몇 저 배가. 킬로예요? 속도가 5노트면 10km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천천히 가는 거지, 아무튼. 배가 오징어 배들이 근해선들이 한 10노트 나가요. 경비정 같은 게 한 30노트 나가고. 그런데 만약에 그 5노트로 나왔다면은 계속 쉬지 않고 와야 그 4일 동안 비슷한 시간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쉬지 않. 저렇게 넘어와가지고 방파제에다 끈을 딱 해서 묶어가지고 배를 딱 정박을 시킵니다. 마치 우리 남쪽의 어민인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배를 정박시킨 다음에 그때 선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원한테 야, 그 전화 빌려가지고 전화 한번 해보라 이러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 이모가 남쪽에 살고 있었나 보죠. 네. 이모가 이제 이 선원이 주변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 이제 주민들 지나가잖아요. 불러가지고 잠깐만 좀 핸드폰 좀 쓰게 해달라고. 너무나 잘하. 와, 진짜 잘해.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를 해야 되니까 핸드폰 좀 빌려주시겠냐고 했는데 당당하게. 그 주민이 딱 들으니까 말투가 좀 이상한 거야. 그리고 핸드폰이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라고 하니까 북한에서 왔습니다. 와, 당당하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이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요. 그제서야 이제 우리 당국은 목선을 타고 누군가 귀순했다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정도 크기의 목선에 타가지고 일주일 가까이 바다를 표류 내지는 혹은 항해를 한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건 그러니까 음식도 충분히 실을 수 가능해요? 있고. 충분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만한 배예요? 예, 충분해요. 2019년 6월 15일 삼척항으로 유이 들어온 이 북한의 목선은요. 첫 번째 제기된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왜 이 배가 들어올 때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러게요. 자, 당시 2019년 삼척항에 가셨죠? 네, 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방부가 삼척항 부근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삼척항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저희의 의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삼척항에서 했는데 왜 부근이라고 발표를 했느냐? 예, 처음에 최초의 발표는 삼척항 부근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경계태세에 이상이 없다 했는데 삼척항에 유유하게 지금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그것도 주민 신고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진짜 탈북하신 건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느냐 이런 의심도 있고 해서 현장에 가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삼척항에서 발견됐다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차이예요. 다르긴 하지.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 출신이잖아요. 인근이라는 건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유도해서 납포해서 데려왔다는 뜻이에요. 삼척항에서 발견됐다는 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발견했다. 다시 말해서 안보의 구멍이 뻥 뚫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삼척항 인근으로 굳이 사실과 다른 표현을 했다는 건 우리가 다 보고 있었고 우리는 안보 안 뚫렸다라는 걸 정부가 사실과 다르게 발표를 했던 거죠. 금방 훅 들어와서 반사돼서 레이더를 못 잡았다. 근데 저도 CCTV를 분석을 해봤는데 무려 50분간 삼척항 인근을 활보를 합니다, 목선이. 배를 어디에 댈까 기다리기도 하고 그게 50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저희 돌직구쇼랑 메인 뉴스에 제가 기사를 썼었는데 그때 제목이 50분간 활보했는데 군 해명 반사돼서 못 봤다.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이라고 언론이 질타한 바도 있었죠.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레이더에 북한 목선이 50분간 선명하게 잡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레이더를 확인해보니 목선으로 추정되는 희미한 점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인식해 감시요원이 식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모론부터 미스테리한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그중에 일단 경계 실패는 확정적인 거네요. 경계 실패는 네. 확정적이죠. 그 반사체 얘기도 했고 그때 이제 높은 파도가 있으면 이 목선이 너무 작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다 이랬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주민들을 만났더니 그때 파도 많이 안 쳤다 그날. 그래서 그거 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서 보니까 근데 NLL 부근에 너무 많은 목선들이 굉장히 NLL 끝까지 내려와서 전부 다 오징어 잡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많은 배가 거기 있더라고요. 모든 어선들은 다 해상 그 어선 식별기를 켜놔야 돼요. 또. 그게 없는 뭐가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가가지고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놓쳤다 이거죠. 아무리 지는 소형 노선도 레이더 반사기, 그다음에 VPS라고 자동 위치 식별기 그거 한국 떠날 때 다 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형 노선 다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켜야 되거든요. 이중 삼중이에요. 우리 식별 그게. 이게 왜냐하면 감시하는 게 아니라 구조 신호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로 달아야 되는데 신호가 없는 배가 이젠 육안으로 보이는 CCTV에서도 50분을 활보하면 사실은 한 번쯤은 경찰이 출동했어야 돼요. 그게 원래 프로토콜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혹입니다. 삼척항에 내린 북한 선원들, 그들의 수상한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배를 타고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를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다른 삼척항 CCTV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저도 현장 취재했었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했었는데 이 영상 보시면은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영상 보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기 선원이죠. 완전 내렸네. 지금 주민이 신고를 하려고 하는 건데 선원들이 신고하려는지 아는데도 여유롭게 바닷가를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고용 사진을 찍는다고 다시 또 저기다 들여버려. 우리 주민은 굉장히 긴박하게 신고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목선을 타고 내려온 사람은 설사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귀순을 하려 하더라도 박문호 선생님 계시지만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날 어떻게 하려 하지? 북으로 다시 되돌려보내는 건 어떨까? 결국 해경이 와서 이 사람들을 인솔해놨고 목선도 통통통통통통 끈이 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행동이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언론들은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넘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해경과 경찰은 늦을 수가 있느냐에 많은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이어서 언론에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이 또 있습니다. 이 북한 선원들을 이번에 우리 주민이 직접 찍은 거예요. 우리가 한 바다에서 한 4일 동안 수비했습니다. 그래서 수비해가지고 하루 만에 배가 들어왔네. 네. 언제부터 있어요? 언제부터 소금을 15일이거든. 지금 그때가 14일. 그때 만나는 10달 그 뭐야? 그때가 14일이라. 네. 그럼 어제 몇 시고? 여기 우리가 몇 시간은 몰라도 낮에 밤에 아침에 밤인가? 밤은 13일 밤. 어제.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정말 이상했던 게 아마 우리 남희석 MC님께서는 아실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북한 사람들은요 탈북을 하거나 아니면 뭔 큰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날에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 날에 심지어 날씨까지도 너무 잘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언제 배가 고장 났어요? 하니까 13일? 그게 뭐지? 그게 이러고 두리뭉실 넘어가요. 그리고 수리 언제 했어요? 하니까 언제 이러다가 밤에 했어요? 낮에 했으니까 밤인 것 같아요. 이러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탈북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거를 기억 못할 수가 있지? 왜냐하면 이 너무 사람들은 의심스러워요. 이면은 북한에서 잡힐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다 숫자에 대해서 맞춰놓거든요. 뭐 03시 40분부터 맞아요. 고장이 나가지고 2시간 반 동안 맞아요. 했는데 이때 호수로 다 물을 빼냈어요. 네, 맞아요. 이런 거를 다 준비했어요. 몇 분 동안 우리용이 했어요. 아니라 북한에서 잡혔을 때. 맞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얼벙그래. 배 선원들이 이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조사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귀순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징어 잡이를 하다가 탈북을 하려고 삼척항에 들어온 거다. 근데 이제 옷차림이 너무 말쑥해요. 6일 동안 바다에 떠 있어서 조업까지 했던 사람들의 옷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오려면 그냥 바로 넘어오지 또 조업을 하다 넘어온 건 또 뭐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귀순을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삼척항에 기획 입항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기도 했었죠. 사실 아까 보시다시피 좀 의심이 갔잖아요. 의상이나 좀 이런 것들이 6일 동안 온 건데 정장 차림 같은 이게 진짜 구김살 없이 진짜 하나도 뭐 튄 것도 없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인민복이 사실 그 북한에 있을 때는요 당 회의실 갈 때랑 입는 옷이에요. 아, 그래요? 생활청화 할 때랑 이게 뭔가 이제 겉 모양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입고 배를 타고 왔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이게 이제 단순히 어선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진 그런 배가 아니냐라고 비꼬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다 의심한 것은 귀순이 아니라 일종의 간첩으로 오다가 잘못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처음엔 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당당하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민들하고 그때 이제 인터뷰를 좀 저희도 했는데요. 이제 어망이 있었는데 본인들은 그 어망이 가짜같이 보였다. 오징어를 잡으려면 그래도 뭐 이렇게 쓰고 했으면 좀 지저분하고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새 거였어요. 그렇지. 그리고 참 배가 모양은 좀 허름하지만 깔끔해서 이게 왜 이렇게 깔끔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들을 많이 했죠. 아니 그 110kg을 잡았다면서요 그 오징어. 그거 어디 갔어요? 지들이 다 먹었나? 어디 갔어요? 아니 그 기름하고 바꿨다 그랬죠. 내려온 연료랑 그래서 오다가 본인들이 그걸 잡고 그다음에 NLL 근처에서 다른 배에 그걸 팔고 기름을 급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주민들이 풀리지 않는 의혹 중에 하나가 오징어 조업을 하면 그물, 어망, 배 주변에 다 튀어야 되는데 배 안팎을 우리 해경이 다 조사해봤는데 오징어 먹물 튄 자국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아직도 주민들은 그게 좀 의심스러워해요. 의문스러워해요. 아니 저기 울릉도에서 이제 오징어잡이 배를 좀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징어가 잡혀서 올라오는 순간 뭐 하냐면 먹물을 다 품어내요. 여기저기 품어내. 그래서 아무리 닦아도 시커먼 먹물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죠 지금.
낚시를 잡으면 먹물이 튀는데 그건 무조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물로 잡으면 건 그물에 오징어 성질이 급해서 걸리자마자 다 죽어요. 그 죽은 오징어를 걸리기 때문에 안 튈 수가 있어요. 낚시가 아니라. 네, 낚시가 아니라. 그래도 그물에는 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물이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아니요. 북한의 오징어 그물이 미사일 그물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삽사가 비닐가 반짝반짝 그런데 그 먹물이 안 묻어요. 탁탁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하얘져요. 그렇지. 낚시로 한 거가 올라올 때 준학으로 한 거는 쏘는데 하얘져요. 그게. 나머지는 그냥 올라. 죽으면 그다음엔 먹물 안 싸요. 깎아내지면서 절대 안 써요. 이 사람이 그다음에 4일 동안 엔진을 수리했다는 건 내가 보건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좀 뱃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배는 4일 동안 수리할 엔진이 없어요. 4일이 아니라 4시간이면 수리가 되고 안 되고가 확정이 나 버려요. 너무나 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옷은 이제 그 뱃사람들은 뭐 유니폼 같은 건 따로 없는데 그 여벌 옷 준비하는 사람도 저만에 없어요. 그냥 그 한 벌 입고 나갔다 오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좀 이상한 건 그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다가 기름하고 바꾸고 어쩌고 했으면 그때는 저 회색 옷 입은 사람이 옷을 벗고 좀 허름한 걸 입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때도 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건 의심받기 딱 좋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징어 잡겠 다고 나오면. 지금까지 쌓인 의혹들을 좀 이거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들이 정말 탈북을 원하는 북한의 주민들이었는지 아니면 혹시 뭔가 안내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온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의혹이 계속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킴 교수님이 해줄 말씀이 있다고? 일단 그 4명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4명이 내려왔는데 조사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 1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밝혔다는 것. 선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또 가정 불화 때문에 난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모랑 통화하겠다. 이 사람은 남한 드라마를 또 보다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처벌될 거를 두려워가지고 2명은 이미 남쪽으로 내려올 거 알고 있었는데 3명 이상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2명은 얼떨결에 들러리를 탄 거예요. 그래서 2명은 올라가고 2명은 이제 남쪽에 남게 된 거죠. 2명은 내려오려고 했고. 전 너무 이상한 게요.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 보다가 걸렸으면 절대 그 바다 근처까지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감시 대상이거든요. 이 사람은 곧 송치해야 되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짓말했다.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배 타는 데까지 그냥 무사히 왔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또 배를 탄다라는 거는 아무나 못 타요. 증명서도 있어야 되고 증명서 발급받는데 되게 까다로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삼 년 전에 있었던 의문스러운 목선 귀순 사건에 풀리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만갑에서 최초로 저희가 방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모님이 전해주신 건데 우리가 아까 의상 문제를 제기했었던 인민복 차림의 말끔한 20대 남성 그 남성이 이모와 통화를 했었잖아요. 그 이모님을 저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다. 선장과 함께 귀순을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인민복 차림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20대였어요. 그런데 인민복 20대 남성은 북한에서 수재로 불릴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해요. 심지어 의대를 준비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했고. 그런데 왜 오징어 잡이로 위장해서 탈북을 하게 됐을까? 이게 이모님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합동조사에서 얘기했던 진술대로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다고 해요. 탈북 동기가.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당 간부들, 자녀하고 본인 친구들 한국 드라마를 보고 또 몇몇 전달해주기도 했나 봐요. 아, 돈이었구나. 예,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문제가 커지지. 탈북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정말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 자, 지금 심지어 평양에서도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평양도 아니었는데 북한에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심지어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북한에서? 그러니까 뚫는 애들이 있는 거야. 똑똑한 애들은. 우회 등의 방법을 통해서 김정은 시대에도 꽁꽁 막고 있었던 인터넷을 뚫고 심지어 유튜브까지 보고 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드라마를 즐겨봤느냐. 송중기 씨가 주연했던 태양의 후예. 이야. 이거 어마어마했거든요. 태양의 후예를 즐겨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벌써 그때야? 내가 하나원에서 봤는데 그거. 이모님은 이미 북한에 사시다가 탈북한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었던 탈북 주민이었고. 그래, 그래. 한국에 대한 동경도 있었고 이모도 탈북을 했었고 드라마도 잘 보고 있었지만 선뜻 탈북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집에 보위부가 들어닥친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이 친구가 쓰고 있었던 노트북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같이 압송이 돼요. 보위부가 노트북 암호 풀라. 라고 끝없이 주문하지만 노트북을 암호를 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한류 콘텐츠는 거처벌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사용 수준이 암호를 불고 싶어도 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엄청난 고문을 보위부에서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받아서 기다리던 중에 정말로 우연치 않게 보위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떤 기회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취재를 했는데 이걸 다 상세하게 방송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네. 보호를 위해서 어쨌든 보위부에서 탈출할 기회가 생겨서 탈출을 했고 오징어 잡이 어선으로 위장을 해서 탈북을 하게 됐다는 게 그 이모님의 전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라 씨가 제기했던 의혹이 저도 의심스러워서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러면 보위부에서 탈출한 사람이 어떻게 신분 검사를 통과했냐? 왜냐면 북한에서 배 탈 때 신분 검사를 받는다고요. 그에 대한 답변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선장을 구워 삶았다. 그리고 선장과 함께 뇌물을 주고 신원 검사, 신분 검사를 피했다고요. 그러면 아까 왜 저기 드라마 보다가 적발된 사람이 배를 탈 수가 없다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서 해결이 되네요. 그쵸. 탈출을 했다는 거. 오징어철엔 달라요. 오징어철엔 달라. 그게 무슨 말씀? 아 오징어처럼 배를 탈 수 있다. 아무나 막 태워요. 그렇구나. 인력이 없어서. 그 얘기. 박명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가 오징어 잡이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 신분 검사가 굉장히 약간 느슨했다라고 느슨했다.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북으로 가고 싶다던 그 두 명은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렇지. 그러면 알고서 따라왔냐 모르고 따라왔냐. 일단 남으로 간다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즉 선장과 이 인민복 남성만 탈북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거고 오징어 잡이를 하자 일당 주고 두 명의 인부를 구했고 왜냐하면 3명 이상이 북한에선 배를 타야 출항을 해주니까. 그래서 쪽수를 맞춘 거예요, 4명을. 그래서 한 조처럼 바다에 나가게 됐고 출항할 당시에는 아무래도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얼굴이 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물었더니 갑판 밑에 숨어서 3명이 배 위에 있고 출항을 했다. 그래서 4명이 하더군요. 예. 제가 점점 남쪽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가면은 이게 배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치. 이거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아, 일부러 조금 체격이 좀 작거나 내가 제압이 가능한 사람을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압이. 이거는 근데 사실 모르겠네. 저희들도 제기했던 합리적 의문이었고 판단은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저희는 취재한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NLL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2명 탔던 어부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칼 들고 덤빌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실제로 선장과 이 인민복 남성은 싸울 준비도 다 해놨다고 그래요. 우와.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 뽑을 때부터 그래서 자만스럽. 오징어를 왜 잡았냐? 아까 오징어 먹물은 왜 없냐? 라는 게 위장 조업이었어요. 이 2명의 어부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2번 정도 오징어 잡이를 했대요. 그래야 그리고 나가니까. 겸사겸사 기름이랑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오징어를 2번 정도 조업을 했다라고 하고 마침 배가 NLL에 가까워질 때쯤은 이 2명의 어부들은 또 눈을 붙이고 자고 있었다고요. 근데 눈 떠보니까 배가 남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어부가 문제 제기를 했대요. 지금 배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굳이 얘기하죠. 그때 선장이 터트린 거예요. 우리는 남한으로 갈 목적으로 여기 왔다. 근데 어차피 배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서로 피 볼 일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가다가 남측의 군이나 경에 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왔고 북한에 돌려보내달라라고 얘기하면 된다. 아니면 지금 내려서 헤엄쳐서 올라가라. 카리스마. 선장. 그 설득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4명이 붙잡혔는데 2명은 남겠다, 2명은 북으로 돌아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 선장과 또 20대 인민복 청년이 이렇게 뭐 대범하게 일을 벌이긴 해도 얼마나 속으로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NLL을 넘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울릉도 인근에서 하루 정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정박하던 순간에도 서로가 서로 못 믿는 거예요. 2대2로 표이 나눠서 잠도 못 잤겠다. 거기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서로 눈 뜨고 한쪽은 좌우 한쪽은 감시하는 거지. 아니 그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마음으로 제발 잡혀라 했는데 대한민국 안보가 뻥 뚫린 거야. 삼척항에 올 때까지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 아무도 몰랐던 기라. 경계가 없어. 빨리 잡혔어야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다라고 그 이모님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 들은 얘기인 거니까. 여기까지가 저희들의 취재 내용입니다. 배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얘들이 우리 나를 해칠 수도 있다라는 밀칠 공포에 떨고 수도 있던 거잖아요. 있는데. 그렇지. 항구에서 내린 다음에 보인 그 행동이 좀 약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탈진한 거야. 안도의 행동. 뭔가 탈진해서 어이가 없지. 막 이러고 있잖아. 막. 살았다 이거지.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좀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공감이 되네. 그러면 이제 옷을 이렇게 빳빳하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르게 입었잖아요. 이 시대라니까 이해가 이거 돼요. 전 국민이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 옷이 어떻게 빳빳했느냐, 신발도 어떻게 새 거였느냐 궁금하시죠? 옷을 두 벌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지. 선장이 배를 탈 때 갈아입었네. 깨끗한 옷을 가져오라고 했고 어업할 때 입을 옷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오징어 잡이 할 때는 작업복을 입었고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 새 옷으로 옷을 갈아입은 거죠. 그래서 왜 인민복으로 갈아입었을까? 새 옷이긴 하지만 왜 인민복일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물어봤더니 북한에서 가장 좋은 옷 하면 인민복이래요. 맞아요. 우리의 정장 같은 거예요. 정장 같은 정장. 거죠. 네. 그래서 이 청년의 이야기는 고향에서 떠날 때 한국으로 가겠다, 한국으로 망명하겠다, 탈북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짠해. 뭔가 좀 설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스스로 좀 새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고 탈북에 대한 결의이기도 했던 거죠. 한국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양치하고 머리까지 감았고 인민복으로 깨끗하게 갈아입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웬 북한 인민군이 당당하게 삼척 항구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 군이 몰랐나 라는 포인트. 저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간첩하려고 그랬나. 하지만 이분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 가장 좋은 옷을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입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라고 이모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이해가 되죠.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대한민국에 와서 뭐 마치 북한군의 위세를 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저희가 참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경계는 뚫렸죠.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네요. 자, 세 번째 곡이 남아 있습니다. 선장에게 속아서 온 이 두 명의 인부,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9년 6월 15일 날 이제 삼척항으로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3일 만에 6월 18일 날 다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판문점을 통해서 갔는데 판문점 앞에서 이들이 뭘 했어요? 뭘 했을까요? 봤던 것 같아. 월급 내놔. 네? 옷 벗잖아. 옷 벗고 막 그런 뭔지 알아? 아니요. 그런 거 참아 진짜. 얘 더러운 옷. 맞아. 참아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판문점 앞에서 김장은 만세! 하고 갔대요. 김장은 만세! 하고 갔대요. 이 장면만 잘라서 예고편으로 내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조금 우유부단하잖아. 오빠 또 했어. 판문점 앞에야. 오빠는 100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문신 팠지 장군님 만세라고.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난 돌아올 것 같아. 그치, 그래야지 원래. 저도 사실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 발로 넘어온 거잖아요. 나는 북한 당국을 못 믿겠거든요. 내가 가서 아무리 나는 가려고 했던 거 아니다 해도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겠어? 안 믿어주지. 아니잖아. 근데 최대한 큰 제스처로 충성 맹세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겠죠. 의원님 너무 빨리 갔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게 보통 1차 합동조사가 이제 군경이 하고 그다음에 2차가 국정원이 하게 돼 있는데요. 보통은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돼 있는데 그날 이제 발견되자마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서 탈북 의사가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은 바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두 사람 다 진술서를 보여줬는데 본인들은 탈북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송환 결정을 해요. 이거는 의원님 제가 새벽 4시에 술 먹고 들어갔을 때 와이프가 5일 정도 조사를 하거든요. 어디 가서 몇 시? 이틀 줄었네요. 와, 버이브 수준이다. 이게 3일 조사라고? 근데 이건 좀 다른 게 이분들은 지금 탈북이 처음인데 형은 지금 이게 한 4,000번쯤 되니까. 이틀이 줄었어. 근데 요거를 이렇게 달리 보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게요. 뭐냐면은
전쟁 포로는 아니지만 그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예요. 맞아, 맞아. 그렇죠. 내가 여기 있고 싶다 하면 그렇지.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나 송환시켜달라고 하면 보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만약에 난 정말 돌아가고 싶었다라고 이 의견을 밝혔는데 우리가 안 보내줬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악용이 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뭐 난 지금 당장 돌아가고 싶은데 뭐 한 일주일이나 2주 후에 뭐 송환이 됐다라고 하면 남조선 당국이 억류하고 회유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이 상황을 약간 악용할 수도 있었던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죠, 솔직히. 근데 그 대공 혐의점을 그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밝히는데 3일 안에 다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짧았다라는 의견도 사실 일주일도 아니네. 일주일 해도 아니 그 절대적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딱 보면 그냥 알잖아요. 아니잖아. 대공 혐의점이다라는 게 만약에 이게 간첩선이다라는 엔진이 지금 200에서 300짜리 보통 일본제 독일제를 쓰지 28마력인데 이런 거 가지고 간첩선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겠다라고 해서 즉시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인도주의적인 원칙이에요. 맞아요. 그걸 갖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시간을 갖다가 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 권리는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건 좀 무리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진위가 정말 확인이 된 건가가 좀 의심스러운 게 있고요. 사실은 이제 마지막까지도 GPS 분석을 계속 아직도 못했다 했어요. 지금도 그게 분석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항해 경로, GPS 분석이 안 됐다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원하면 당연히 우리가 돌려드려야죠. 그게 인도주의적 관점인데. GPS가 있었나요? 근데 GPS 분석을 한다고만 계속 얘기했습니다. 배에 GPS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국정원과 그쪽의 답변은 GPS 분석 중이다. 계속해서 분석 중이다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없다라는 말은 안 했었습니다. 뭐 대공효의점 없다고 금방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진위를 좀 파악하는데 2차례 조사로 그냥 진위를 파악한 걸까? 그런 좀 저희가 이제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오히려 그분들의 진위가 아닌 게 왜곡됐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핵심적인 의혹이 풀렸으면 그냥 바로 보내줘야지. 예를 들어서 GPS가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확인해야 될 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디테일까지 다 확인이 되려면은 10년 이상 걸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가장 문제를 갖다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것들이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보내줘야 되는 거고. 그 GPS랑 이 사람들의 귀순 의사랑 무슨 논리적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공 혐의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려면 이런 걸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에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왔느냐 이런 걸 물어봐야지 대공 혐의점 부분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NLL을 넘어서 울릉도에 정박을 했다. 그다음에 삼척항 앞에 정박했다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그냥 선의로 해석하려면 귀순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종의 간첩 활동을 목적으로 했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대한민국 영해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럼 GPS 분석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로로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지 대공 혐의점 부분도 확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그냥 몰라서 따라왔지만 생각을 좀 할 여유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냥 왔어. 오기는 왔어. 분명히 난 처음부터 탈북할 의사는 없었어. 근데 와서 보니까 이분들도 생각을 할 여유를 좀 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근데 오히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빨리 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이분들의 그런 자유로운 선택권을 오히려 침해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럴 때 가는 게 회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회유를 당하고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 당할 또 불이익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밖에도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대공 혐의점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많은 사실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 두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감청 활동했으면 귀순한 그 두 사람들이 진술을 했겠죠. 등등등등. 그러니까 의심 자체가 합리적인 의심이어야 되지 모든 의심이 다 풀릴 때까지 잡아두어야 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 물론 그 합리적 의심.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거든요, 이건. 나는 판사는 못하겠다. 아니 근데 의원님 얘기 듣으면 이리 근데 이 토론은 이미 아까 전에 끝난 게 두 분이 다 모든 의혹이 풀릴 때까지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에서 두 분 다 부정하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는 합의했어요. 모든. 자, 지금까지 2019년 6월에 있었던 우리 이른바 해상판 노쿠 기순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 내지게 됐었는데요. 자,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를 취재하던 한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된 이 장면으로 인해서
버뮤다 탈북지대 삼척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오. 2019년 11월 7일 아까 목선 귀순 사건으로부터 대략 5개월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사실 지금부터가 더 큰 논란이고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7일 국회에서 회의를 하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제1차장이 받은 수상한 문자 한 통이 언론 취재로 공개가 된 거예요. 일단 문자를 보낸 사람은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령입니다. 상급자에게 보고를 한 거죠. 급히.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결. 오늘 오후 3시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보낼 예정이며 북한 주민들은 11월 2일에 그러니까 이 문자를 보내기 불과 5일 전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자해 위험이 있어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이 문자가 공개되자마자 언론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아니 불과 5개월 만에 또 뚫린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언론 공개도 안 하고 정부가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하네? 아니 또 5일 만에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급기야 대한민국 귀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었는 걸로 밝혀져서 논란은 더욱더 큰 논란으로 번지게 되고 무엇보다 정부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이토록 빠르게 또 짧은 조사만 마치고 북으로 돌려보내려 했던가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과 후폭풍이 이 문자 한 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니,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이게 시기적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상황이었고 5개월 만이에요. 심지어 그 지역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삼척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라는 종류의 이제 이야기들이 초반에 좀 많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사건과 별개에 11월에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또 삼척입니다. 삼척이에요. 똑같은 걸로 삼척 오징어 잡이로 또 그대로 들어온 거고. 네. 야, 2명이 다시 북으로 보내고. 그렇죠. 이게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2명의 주민을 또 판문점을 통해서 보내게 된 배경에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김책에서 출발한 이 배가 우리나라 강원도 삼척에 들어온 경우인데 19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들어온 건 단 2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17명. 무서운 얘기예요. 네. 출발할 때 19명의 선원이 있었는데 삼청으로 들어온 사람은 2명이고요. 결국 그렇다고 봤을 때 17명이 어떤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근데 이 진술을 살펴보니까 그 진술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죽여서 바다에 버렸다는 단순한 탈북 사건이 아니라 공해상에서 벌어진 집단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 갖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2019년 8월 15일 김책항에서 장기간 어업을 하기 위해 19명의 선장 선원 어부들이 배에 탑니다. 이번엔 대규모죠. 그 목선, 좀 큰 목선이 출항을 합니다. 19명을 태우고 바로 이 목선입니다. 오, 너무 작은데? 어머, 오, 크네. 15m. 5개월 전 목선보다 훨씬 큰 목선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 명이 다 선실도 따로 있고 잠자는 곳도 다 따로 있습니다. 오징어나 뭐 좀. 그리고 제가 북한 배가 까맣다 그런 게 이렇게 목선들 많으니까 기름을 다 발라놔가지고. 저 밑에는 조명이죠, 조명. 예. 그리고 러시아 해역에서 오징어도 잡고 뭐 먹고 오랜 시간 동고동락한 19명의 선원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다가 이들을 싸납게 만들었던 탓일까요? 선장을 필두로 다수의 선원들이 3명을 괴롭혔다. 아주 따돌리고. 집요하고 인신공격적으로 선장을 포함한 다수의 선원이 3명을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전원이에요. 이들의 주장이에요. 자,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여기서 갑자기 스토리가 급발진됩니다. 선장하고 선원을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전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 3명이? 네, 범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배 위에서. 자, 그러면 3명이 남은 16명을 어떻게 살해할 것인가. 그게 가능하냐. 이게 논점으로 남아있겠죠. 논란으로 남아있겠죠. 어느 날 밤 이 3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울 거 없어. 그 돼지 잡듯 죽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계 근무를 쓰고 있었던 2명의 어부가 있었어요. 이 3명이 도끼와 망치로 경계 근무를 서던 2명을 때려 죽입니다. 안 돼.
2명을 먼저 살해합니다. 자, 그럼 몇 명이 남았습니까? 14명이 남았죠. 그리고 조타실로 가서 바로 선장부터 죽입니다. 경계 근무하던 2명과 선장 죽었으니까 이제 13명의 선원들만 남았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13명의 선원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을 괴롭혔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괴롭혔다고 죽이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3명이 13명은 어떻게 죽일까? 맞아.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잖아요. 이런 방법을 합니다. 쪽수로 하면은 우리가 실패할 것이 불보듯 뻔하니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 남은 동료를 한 명 불러서 순차적으로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취침 중인 선원을 40분 간격으로 잠자던 선원 2명씩 야 경계 근무하라고 깨서 올려보내. 그러면 선두와 선미에서 대기하던 2사람이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후에 시체를 바다에 유기하고 40분 뒤에 또 2명을 깨워서 올려보내면 선두와 선미에서 2명이 또 쳐서 죽이고 이 방법으로 3명이 16명을 전부 다 살해합니다. 이거 진짜 가능하게? 물론 반론도 있긴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배 같은 경우에는 이 갑판 아래는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들 다 죽이기 위해서는 다 갑판 위로 올려야 돼요. 올려야지. 올라오라고. 오징어 잡이배 같은 경우에는 그 밤에 보통 오징어를 잡기 때문에 선원들이 이제 푹 자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주장도 있지만 일단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단은 16명 다 죽였어요. 일은 벌어졌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구점. 그러니까 의구점이 많네요. 이 작은 배에서 그 많은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다. 이게 여러 의혹이 있어요. 아니, 말이 그럼 좀 뭐야? 내가 자다가 깼는데 옆에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순순히 나가? 그렇지. 경계 야, 근무인데 이거 뭔가 좀 말이 좀 안 되는데. 미안한데. 이게 가능했을까? 아니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선상반란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선상반란은 소수의 조직된 집단이 다수를 공격하는데 보통 배에서의 어떤 공격이라는 게 사실 좁습니다. 배 통로가 좁고 환경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적응된 사람들은 쉽게 공격할 수 있고 작정한 사람들이 아는 것은 공격 당하기 쉬운 상태. 근데 지금 여기서 걸리는 거는 이분들이 대부분 오징어잡이 배 선원들이라서 밤에 그렇게 익숙할 텐데 왜 이렇게 당했을까라고 하는.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사건은 작은 배라는 점과 선장 인일의 강력한 통제라는 점이 결합돼서 나타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선장의 강력한 통제라고 하면은 선장을 먼저 살해하고 선장의 말을 전하러 내려가서 하나씩 불러 올려가 살해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봅니다. 즉 선장의 호출을 마치 뭐 하나님의 명령처럼 아니면 뭐 절대자의 명령처럼 들었다고 하면은 순차적으로 끌어내서 살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당시 언론 보도는 무수히 많은 의문점을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대개의 선상 반란의 경우에는 선장파가 있고 선장 목지하는 선장에 대항하는 대항점이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다수파를 제압하는 형식으로 선상 반란을 이뤄냈는데 이건 선장을 포함한 16명이 3명을 괴롭히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다 손 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이 3명이 남은 모두를 다 죽인다는 건 사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것부터 언론이 무수히 많은 의문을 제기했죠. 맞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이야 누군가를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실제 행위를 실행을 하더라도 소리는 분명히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소리도 나고 실제로 칼을 쓰거나 이런 도구를 쓰는데 한 번에 사람 죽이면 못하죠. 뼈가 있는데. 예, 뼈도 있고 밀쳐서 그렇죠. 배에 빠뜨려. 밀쳐 들어갈 경우는 이게 배가 이동이 있기 때문에 보통 밀 경우에는 배에서 밀 때 같이 따라 들어가요. 진짜. 네,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옮겨가니까.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잡아서 넣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도 존재하지만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실험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전문가도 있었고 조금 미심쩍다는 전문가 다 같이 존재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 그래요? 뭐가요? 새빨간 거짓말이. 그래요? 뭐가요? 왜? 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다 안 맞아요. 이 배에 커 보이지만 진짜 아까 그 배보다 얼마 안 커요. 높였을 뿐이에요. 위에는 왜 높였냐면 오징어 잡잖아요. 그 자리에서 배를 따가지고 북한의 오징어는 우리처럼 화로가 아니에요. 100% 다 말린 오징어예요. 그게 곧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높였다는 것이 아까보다 얼마 큰 배가 아니에요, 저 배가.
그런데 거기에 19명이면요. 서로 간격이 요만큼씩밖에 안 돼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렇죠. 요만큼 이렇게 양쪽에 쫙 앉는 거야. 쫙 앉고 뒤에 손자, 젖다슬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그냥 딸이에요. 그냥 딸이. 열린 상태예요? 예, 예. 그리고 밑에는 기관이 있는 쪽에 약간 공간이 있는데 사람 3명, 4명밖에 못 누워요. 거기 선장이 배 타면 배 선원이 여기 4-5명이고 나머지는 다 싹벌이 일용 그날 채용한 사람들이에요. 오징어 배가 나갈 때는 북한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장사진을 칩니다. 그 항구 옆에, 경비초소 옆에 자기 배 타겠다고. 그러면 선장이 내려서 낚시 도구 보고 좋은 사람부터 딱딱 골라요. 왜? 낚시가 좋은 건 잘 잡는 사람이에요. 네. 낚시가 별로 안 좋은 거 못 잡는 사람이에요. 네. 그다음엔 초소에서 또 자기네 사람 한 명 박아요요. 이거, 야, 이 사람은 이거 거의 3대7이에요, 그게. 그다음엔 기관에서 해놓은 배는 또 어디요? 당비서가 보낸 사람 또 있어요. 또 낙하산들이 그 사람 또, 있네. 5대5 좀 줘야 돼요. 그런 다양한 계층이 많이 탄단 말이에요. 오징어 배까지 깔때기를 내나요? 예, 그게 낙지 처리하고 대학까지 방학까지 다 해요. 그래, 그때 그럴 것 오징어 같아. 철에는 천장이 자리 딱 너 여기 해가지고 끝나고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도 안 나요. 갈 데도 없거니와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딱 그 자리에서 낚시 오후 5시, 6시 되면 불 켭니다. 저는 자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한 마리 한 마리 돈이 비싸기 때문에 다 잡고 아침에 7시, 8시 날 해가 떠야지만이 작업 끝나요. 그러면 어디 부를 데도 없고 오라고 할 데도 없어요. 끝날 때까지 볼일 거기서 다 보고 먹는 거 딱 먹고 낮에 해 나게 되면 거기서 딱 자고 저녁 때게 되면 또 준비해가지고 잡고 이 반복이에요. 이 반복이에요. 옛날 유럽에서 이 여기다 족쇄하고 저기 이렇게 넣어준 그거나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갈 데도 없고 일어나면 안 돼요. 관광하는 배, 낚싯배 정도나 돼야 19명이 한꺼번에 잘 수 있는 공간이라도 밑에 있을 텐데 저런 오징어 배에 19명, 뭐 10명이 잘 수 있는 방이 있느냐? 그리고 좀 배에 증거가 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피나 이런 게 묻어있으면. 칼로 찔렀는데. 칼로 찔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닦고 40분 동안 또 닦고 막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 사람들 말이 진실이려고 이걸 찾으려고 하면 배 안에 분명히 증거가 있다. 왜냐하면 핏자국이라도 흘려 있을 것이고 또 겨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얼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근데 이것을 사실은 그걸 닦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남아있을 건데 사건 자체가 16명의 집단살인 사건 아닙니까? 말하자면. 맞아. 근데 문제는 납포한 직후에 소독을 해버렸어요. 당국에서. 우리요? 예. 너무 이상해. 예. 그때가 아프리카 열병, 돼지 열병. 돼지 열병.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에서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게 확인됐습니다. 정부 진단대로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납포 당일 국정원의 요청으로 선박과 선원을 소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증거 훼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로 압권인 장면인데 몰래 보내려 했어요. 언론에 걸렸잖아요. 왜 보냈어 물어보니까 이런 살인사건이 있어서 흉악범이다 돌려보낸다. 자, 그럼 증거 있냐? 언론이 물었잖아요. 그랬는데 증거가 없다. 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다 소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소독했냐? 어선과 내부 물품, 선원의 의복과 신발, 그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장비들을 다 깨끗하게 소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야 될 핏자국이나 뭐 지문이나 범죄 현장의 증거 이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아니 근데 소독이라는 게 저희가 그냥 뿌리면 되는 거지 무슨 세차하듯이 이렇게 닦아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핏자국 같은 거랑. 확실히 다른 거는 제가 그 사람들과 의복에 소독하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배는 해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는 생물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은 거기에 증거 조사를 한 후에 소독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줄로 매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의복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래도 되는데 배를 완전히 이렇게 밀어버렸다는 거 저희는 밀어버렸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소독을 해버리면요 루미놀 검사, 이렇게 소면 혈흔 반응 같은 것도 안 나옵니다. 왜냐 완전히 적혈구 상태가 이제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의 이 조치는 사실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당시 조간신문들의 헤드라인이 이거였어요. 일부 조간신문 헤드라인이 정부가 증거를 인멸해 준 거 아니냐라는 신문 기사도 실제 보도가 됐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16명을 살해를 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잡은 오징어를 팔아가지고 도주 자금을 마련하자 해서 이제 일단 북한 자강도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단 김책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한 명, 공범 한 명이 체포가 됐고 나머지 2명만 이제 해상 도주에 성공해가지고 남쪽으로 들어왔는데 돌아와서 한 마디가 이거였다고 하죠. 우리 귀순하러 왔습니다라고 귀순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이거죠. 또 한 가지 팩트가 있어요. 그때 16명을 죽이고 바로 여기로 간 거야 아니에요. 나머지 2명만 이제 해상 도주에 성공해가지고 남쪽으로 들어왔는데 돌아와서 한 마디가 이거였다고 하죠. 우리 귀순하러 왔습니다라고 귀순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이거죠. 또 한 가지 팩트가 있어요. 그때 16명을 죽이고 바로 여기로 간 거야 아니에요. 거기 자강도에 뭐 오징어 가려고 했다. 한 명이 뭐 체포됐다 이렇게. 항구에 입항했다가 2, 3일 후에요. 이 사람들이 김책항에 다시 입항했다가 한 명을 내리고 그런 과정에 한 명이 체포된 거예요. 그러면 잠깐 바다 해상에서 체포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항구에 들어갔다가 항구에 들어갔다가 이게 맞지 않는 게 이 북한 배는 3가지가 있어요. 국가배. 그다음에 개인이지만 내가 만들었지만 등록은 어느 기관에다 해놓고 어느 단체에 해놓고 운영하는 배. 그다음에 기관 소속 배, 완전히 기관 소속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항구 모습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오징어 배 이게 19명이 나갔잖아요. 19명의 부인들이 다음 날부터 다랑이 들고 항구에 나와 살고 있어요. 오징어 들어오면 바다 가서 말리려고. 그게 북한 항구의 모습이에요. 여기하고 달라요. 언제 들어올지 전화 연결도 못하니까. 그 모습이 정겹기도 하는데 북한의 모든 바닷가는 여자들이 다 다랑이 하나씩 있고 하루 종일 기다려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게 그런데 16명 죽이고 입항을 할 수도 없거든요. 진짜 몰랐는데. 그 아주 16명 죽은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데 가족들이. 그러네.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또 출항을 또 어떻게 하고 이 배가 뭐 렌터카도 아니고 말이야. 선장이 바뀌었어 이제 주인이 다 죽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나왔다. 이게 하나도 안 맞아. 그러네, 진짜. 하나도 안 맞아. 가족들이 있을 거죠. 거기다 대고 거기 있는 뭐 경찰이든 뭐든 이런 사람들 뭐 뜯어먹을 거. 아니, 안 맞아. 북한이 어떤 나라? 아이고. 잡혔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확 오지. 실제로 정부가 이 같은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기자들이 물어봤던 게 그럼 김책항에서 이 둘이 선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다시 탈출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답변을 정부가 제대로 못 내놨어요. 그래요? 하나도 안 맞아. 일단 그 3명이 지금 16명을 죽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기민하게 행동하고 조직적으로 행동을 했다 치더라도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남는데 혹시 역사적으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좀 비견될 만한 사건들이 좀 있었나요? 예. 1996년 6월과 8월에 가장 유명한 페스카마오 선상 반란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선족 6명이 나머지 한국인 그리고 나머지 그 국적에 있는 11명을 하나씩 떼어내갖고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페스카마오 선상반란 사건이고 뭐 그 외에도 다른 외국에는 이런 비슷한 선상반란 사건은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 배라는 공간이 사실은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배라는 공간에서 외부적으로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심리 중에 하나가 이제 소수가 아주 똘똘 뭉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기습적인 형태의 선상반란은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분명히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은 좀 안 맞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그 소수가 아주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기습하는 거죠. 기습해서. 범죄 자체는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선례도 있다. 예, 선례도 지금 있고 전후의 맥락에서의 그 의문은 아직 해결은 안 된다. 그러니까 맥락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상반란 자체는 해왔고 존재해왔던 겁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언론은 보도를 안 했지만 그 유엔 인권사무소에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어요.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우리 정부가 뭐 주장했던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죄인 인도 협정 이걸 얘기했던데 범죄인 인도 협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어요. 우리는 사형제도가 없는데 저쪽은 사형제도가 있다. 우리가 뭐 범죄인 저쪽에 인도를 했는데 당연히 저쪽에서 사형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하면 넘겨주면 안 돼요.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혐의가 있으면 우리나라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선고를 내리면 되는데 그냥 자백 하나 가지고 넘겨버린 거잖아요. 사흘 만에 넘겨버립니다.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우리는 북한하고 체결이 안 돼 있죠. 이것도 안 돼 있어요, 솔직히요. 안 돼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할 수가 없죠. 아무튼 이것도 3일이네요? 그렇죠. 우리 측에서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추방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선언을 납부한 지 3일 만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한에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추방을 할 것이다. 했더니 이제 북한 측에서는 이렇게 답신을 보냈다고 하죠. 우리 조선 선원 2명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고 우리는 돌려보내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이게 너무 그들이 솔직한 거 아니었느냐. 그냥 둘이 왔습니다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북한 사람들이 오면은 국정원 조사를 받잖아요. 저희는 다 조사를 받아봐서. 받아봤죠, 다들? 네, 아는데 조사를 받을 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북한에서 혹은 중국에서 어디 다 3국에서 뭐 범죄에 관련된 뭐 살인이라든지 절도라든지 범죄를 저지른 게 있냐 없냐를 꼭 말하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조사할 때 말을 하면 정상 참작이 되지만 우리가 서류를 다 이제 작성한 다음에 어딘가로 보내지는데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 보내진 다음에 이제 밝혀지면은 그때 돼서는 니네가 처벌을 받으니까 지금 다 말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도 자꾸 그 말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없으니까 말을 안 했는데 혹시 죄 지은 사람이 들어왔다면 그때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배 교수님, 이게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 배회한 사람이 한 명이었다면 어땠을까? 한 명이었다면은 자백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백을 왜 했느냐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전략이죠.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전략. 그다음에 지금 하는 죄수의 딜레마 전략. 딱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죄수의 딜레마 전략은 한 명 갖고는 안 되고 2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저쪽 먼저 자백하기 전에 너 먼저 자백하면은 너는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두 사람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면은 너만은 선처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여기에 남겼든 아니면 뭐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북송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일종의 사탕 발림 같은 걸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 전략인 거죠. 말하자면 우리 희성님과 종민님한테 둘이 죄를 지셨어요. 적절한데? 무죄 적절하죠. 먼저 자백하는 사람한테 선처하겠습니다. 그걸 먼저 하시죠. 먼저 자백하는 사람한테 선처하겠습니다. 그걸 먼저 하시죠. 벌써 있어요?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윤의 딜레마가 성립되려면은 두 분이 차단돼 있어요. 격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속을 차단돼 하는 있어야 거구나. 돼.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종민님이 평소에 이렇게 신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먼저 배신할 거야. 그렇지. 먼저 배신하면 우리 희성님이 큰 피해를 받게 돼. 그럼요. 혼자 독박 쓰게 돼. 쉽게 말하면. 이런 거를 똑같은 얘기를 종민님한테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속도 경쟁이 생깁니다. 갈라놓고. 맞죠? 누가 먼저 자백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자백을 과하게 자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지은 선을 모르는구나. 이게 원래보다는 조금 과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앞에 있는 분들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내가 좀 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게 되면은 잘 보이고 싶어서. 결국 나는 살려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합심 받는데. 그러니까 이 둘일 때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적절히 이용했다고 하면은 이 상황이 분명히 아닌데도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조그만 사건인데도 크게 됐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열여섯 명 살인 사건의 주범 이들은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이 가리게 되고요. 이 상태로 그들이 간 곳, 눈을 뜬 곳은 감옥이 아닌 이게 사실은 정말 뜨겁게 논란이 된 또 하나의 장면이에요. 호승줄로 묶고 안대로 눈을 가려요. 그리고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이 돼요. 이들을 호송한 곳이 어디냐면 판문점이에요. 이들의 눈을 가린 눈을 안대를 벗깁니다. 이들 눈앞에 있는 게 다름 아닌 북한군이에요. 이들이 무릎에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귀순하고 싶다라고 밝혔어요. 물론 이들이 강력 범죄를 저질 수 있어요. 나쁜 놈이야. 아니야. 나쁜 놈인지 단정할 수 없어요. 수사를 해야죠. 재판을 해야죠. 수사도 안 하고 재판도 아니고 얘기만 듣고 나쁜 놈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안대까지 씌워서 짜잔 북한이야. 꼭 정부가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까? 안 돼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는 적어도 이 장면에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없었고 이 탈북자들이 우리 국민이라는 인식도 없었고 만약에 이들이 북한에 가서 죽음을 당했는데 혹여
이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더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면 이들의 처지에 조금의 일말의 책임도 없습니까? 저는 이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요. 이거는 탈북을 꿈꾸는 사람들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효과를 가져온다. 기본이 그게 팩트가 기본. 정말 맞는 말씀인 게 저도 해외에 있을 때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걸 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다. 내가 북한에서 나 범죄자라고 하면 저는 뭘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북송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한국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심리적인 억압기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거든요. 맞아요. 태어나면 우리한테 지금 재판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강제 북송의 선례를 남겨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을 잡아서 우리가 수사하고 우리가 기소를 했어야 된다고 믿고, 그다음에 물론 우리 법정에서도 이들은 아마 유죄가 확정이 되면 아마 사형을 받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만 한국에서는 사실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이 북한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건 명확관한 거 아닙니까? 절대 넘겨줬으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사태가 우리가 사실 그쪽하고 뭡니까? 범죄인 인도 협정 같은 것들 맺어진 상태도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걸 보내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귀순자가 생겼을 때 북한에서 범죄자라고 주장하면 어쩔 거라는 거예요. 다 보내요. 다 보내야 된다는 얘기냐?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태영호 소장님. 뭐 범죄를 저질게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고요. 우리가 재판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수사하고 우리가 하고 처벌하고, 북한이 정말 처벌을 원한다면 증거를 내놔라 너희들이. 네네. 너희들이 수사 협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케이. 처리했어야 될 문제라는 되게 거죠. 나쁜 설레인 거네요. 이게 총 5일 중에 3일 만에 결정이 됐다고요? 그렇죠. 네. 거기서 또 하나 제가 봐야 될 거는 이렇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온 북한 주민,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분들의 인권을 전혀 무시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그냥 북송해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을 북송했습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때 뭐 급하게 국정원에서 이제 이게 밝혀지니까 막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흉악범이라서 저희가 북송했습니다. 그러는데 아니 이런 사람도 당연히 국민이니까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인범 등 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요 그 법에서는 일종의 뭐 정착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뭐 오신 분들 중에서도 한 7분 정도가 남한에 정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예. 근데 그냥 그런 사실은 정착을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지. 참 이 문제는 저희가 두고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에 뭐 범죄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없으면은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상위법인 헌법에 따라서 이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예. 근데 그거를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도망가도 저희는 잡아야지. 그리고 또 맞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 나올 때 이게 억장이 무너져도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이 인권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벌어질 수가 있는지. 일단 변호사를 너무 붙였어야지. 처참. 네, 그렇죠. 일단 변호사를 아니, 그게 붙였어야지. 제일 먼저인 거예요. 그렇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런데 왜 보내면 보냈지. 왜 눈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서 보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사진은 속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 울었는데 용서해달라고 자기네한테 선처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통치행위라는 건데 이제부터 좀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권적인 문제고 이건 원칙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은 북한과의 협상이나 이것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좀 분명히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당연하죠. 또 이쪽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우리가 증거를 제시할 테니까 그쪽에서 처벌받게 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해법을 만드는 거지 송환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야죠. 자, 이게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됐냐면 이렇게 지난
있는데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몰라요. 이게 뭐가 전후좌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저는 뭐 이 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건은 우리가 우연히 국회에서 찍힌 사진에 의해서 그 지금 북송한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외에 이런 사건은 없었을까? 우리가 모르게 대한민국에 왔는데 흉악범이라고 해서 돌려보내진 것은 없었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더 걱정이 많이 되고요. 남북 화해 네. 모두에 굉장히 집중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명확하게 좀 법이나 제도로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탈북민들이 자유롭게 한국에 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된 2명의 선원.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지금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북한에서의 소식이 좀 전해진 게 있나요? 어떤 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북한 소식통을 가지고 있는 매체예요. 네.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그 2명이 이제 넘어가서 황해도 사리원이라는 곳에 이제 이렇게 구류가 됐대요. 거기서 한 50일 정도 고문받고 막 여러 가지 막 조사도 받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불과 2달도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처형됐다고. 또 국가보위성 교육 자료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바에 의하면 이 2명의 선원 사례가 이제 게시가 됐는데 이 둘은 오징어 배를 타고 이제 남조선으로 조국을 배반하고 민족 반역자들이다 배반하고 갔다. 그러나 남조선 정부에서 다시 조국으로 돌려보냈다. 라고 선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선전하는 오히려 지금 역선전이니까. 그 충성 체제의 그런 제도하에서 사는 인민들이기 때문에 또 여기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선전 이형으로 또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넘어갔다 오게 되면 너네 이런 거를 당할 수 있다는 거 공포정책도 보여주고 또 진짜 선전 이형이 먹잇감으로도 또 이용이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꼭 가서 살지 못합니다. 일반 탈북자도 탈북하다가 한국 넘어가는 기도선에서 잡히게 되면 무조건 가서 이중처벌이에요. 사형당하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 이렇게 가는데 한국까지 왔다가 잡혀가는 사람을 누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체제를 보여주면서 한국 가게 되면 너네 가다가 잡혀도 이렇게 되고 가다 와도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그냥 선전 수단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사건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도 이미 뭐 소문으로 알 수 있는 그리고 북한에서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계급 교양을 받아요. 그 코스에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그러겠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지금은 하도 탈북자가 많아서 탈북민이 대사관에 와서 도와주세요 해도 쳐다도 안 본대. 그러니까 너희 갈 생각 하지 마. 이제는 안 받아줘. 그러면서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신교육 자료로. 그렇죠. 그럼 내가 도망치고 싶어도 갈 곳이 없구나. 말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뭐 이분들은 완전 사상 교육하는데 제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여러모로 봐도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없네요. 그러죠. 그러네요.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2 사람을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시킨 첫 사례입니다. 그들을 보냈어야 합니까? 아니면 보내지 말고 여기서 좀 더适当한 조사를 받았어야 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